연구소 관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10월 초 이전까지 나름대로 구상을 쭉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월 초부터 지난 한 2, 3주 정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실세들이 깜짝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3일 간격으로 NLL 침범을 하고 대청해전 2009년 이후 5년 만에 교전이 있었고요. 또 말로만 협박하고 했던 그 전단살포에 대해서 직접 총격을 가하고 그 피탄이 우리 민간 지역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난데없이 비공개 긴급 접촉을 하자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그걸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고,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주말에는 또 DMZ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서로 총격전이 오가고 있고, 지금 북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활동을 특히 정찰 활동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초에 그 실세들이 내려오고 2차 고위급 접촉이 합의했을 때만 해도 저는 상당히 상황이 그래도 이젠 좀 괜찮게 전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의 반전이 있고, 특히 비공개 접촉이 있었던 15일, 저는 그런 접촉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김영철이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김영철이와는 3차 장성급회담부터 7차까지 5번 협상을 했고, 또 2007년 11월에는 평양에 가서 2차 국방장관회담 때 직접 또 협상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제 그 인물이 직접 내려오길래 이게 뭔가 북한이 이제 5.24 문제라든지 금강산 문제라든지 이번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뭔가 자기들이 고대했던 것을 풀기 위해서 뭔가 남측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인가 라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북한이 스스로 밝힌 그 공개장의 내용을 보면 이래서 내려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논문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원고 마감 시간에 쫓겨서 여기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그 공개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서 북한이 요구하는 건 딱 2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NLL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수용해주는 대가로 자기들이 그동안 숙제로 여겨왔던 것을 일거에 풀 수 있는 혹이라고 아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게 주어진 과제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숙제인데, 사실 뾰족한 방안이 잘 없습니다. 그럼 둥글둥글한 방안이라도 좀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고민스럽고, 아무튼 저는 그동안 제가 북한 사람들과 협상하면서 또 그 이후에 쭉 남북 관계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걸 가용한 시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 순서에 보시면 문제의 제기로부터 결론까지 있는데, 핵심은 이 추진 현실과 실천 방향입니다. 추진 현실에는 북한의 반응과 또 장애 요인은 무엇이고 촉진 요인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이제 실천 방향 속에는 1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을 경우 어떻게 접점을 마련할 것이고, 또 앞으로
남북관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인가. 그래야 신뢰 프로세스도 되고 드레스덴 선언도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나름대로 생각한 방향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은 여러분 받으신 그 책자에 보시면 58쪽에 제가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PPT 앱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일단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발전을 비롯해서 3대 목표, 그 다음에 3대 원칙, 4대 추진 기조, 4대 추진 과제, 또 14개의 소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은 우리 대통령께서 구동독 지역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셔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으로서 3가지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지요. 보시다시피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동질성 회복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 어쨌든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부정적, 소극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북한이 2012년 12월 우리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어떻게 하든 지금 박근혜 정권, 지금의 집권 세력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박근혜 정부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제 박근혜 정부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번 흔들어 보자라고 하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대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 3월이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입니다.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걸 이미 공약으로 다 발표했던 내용들이고, 그런데 북한은 3월에 전쟁 개시 선언을 하고 개성공단, 그동안 많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은데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금년 초에 북한이 대화 이 가능성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고위급 조촉이라는 게 이루어지긴 했지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서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이 내용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가지의 우리의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뭐냐, 촉진 요인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3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경계심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필요와 실리를 얻기를 원하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든지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뭔가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왜 그러냐? 실리는 확보하지만 그것과 함께 교류가 확대되면 자기들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데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경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군사회담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직통전화, 의사소통 수단의 확보, 회담을 좀 활성화하자는 것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소극적,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전화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 우리 남북한 군인들이 대화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핵 문제도 중요한 장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북한이 병진 노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런 것들을 쭉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핵 문제,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핵을 이용해서 이 대남 군사적 우위, 유사식을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미사일 투발 수단을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은 2013년을 미북 평화협정 체결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은 과거와 다른 점이 한미 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라고 하는 요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 자기들이 구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시화시키고자 하는 좋은 기회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 문제에 관련된 일정한 진전이 없으면 사실 남북관계의 진전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우리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입니다. 제가 다 잠시 후에 이제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현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NLL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단살포 문제라든지 그 외의 모든 쟁점 현안들이 사실 남북 간의 접점을 어렵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금년 들어서 북한이 1월 달에 중대 제안이라는 걸 내놓았고, 공화국 특별선언, 특별 제안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들의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화의 접점도 어렵고 또 관계 개선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촉진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필요성에는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이나 우리 대통령의 8.15 경축사, 유라시아 구상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두가 다 출발점은 대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대화의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오이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의 즉각 재개 이런 것들도 역시 대화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실세들을 보내서 합의를 한 것이지요. 이제 그 실세들을 보내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는 과연 북한이 우리 정부가 8월 달에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동안 북한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쉬우면 나오게 돼 있다. 박근혜 정부와는 영원히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치 통 큰 결단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경제적 필요입니다. 제가 금방 아쉬움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당면한 필요가 경제인데, 오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다시는 북한 주민의 허리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그것이 가시화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일본, 러시아 또 여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측과의 무언가 통로를 열어보고자 이번에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 여건 조성에 대한 의지죠. 우리 박근혜 정부가 4대 국정기조 중에 네 번째가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들이 국정기조와 연관지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 북한이 저렇게
마치 대화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배경 속에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대화에 굉장히 목말라 있구나.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지금 정부가 또 대통령이 구상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호응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성과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대권 문제하고도 아마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촉에 나오는 것을 무기로 해서 이제 자기들의 요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 나름대로 생각한 이제 실전 방향 중에 첫 번째는 그러면 남북 간에 어떻게 접점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접점 모색하기 전에 그럼 이견사항들이 뭐냐.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것은 여기에 제가 쭉 적어놨듯이 한미연합연습 중단으로부터 6.15 14선언 전면 이행 6.15 14선언을 전면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은 중요한 문거리인 남북기본 합의서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선언 얘기를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그 속내를 보니까 이번에 그게 드러났습니다. 14선언 내용 중에 북한이 아주 그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입니다. 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무엇이냐? NLL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개선 그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공동언어를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김영철이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요구한 서남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예민한 선, 예민한 수역을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그런 곳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의도가 없이 들어갈 경우에는 공격도 하지 말고 또 일정한 표식을 달고 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자. 그 얘기는 뭐냐면 NLL 남쪽 바다를 자기 바다라 만들고 NLL 남쪽 바다에 북한 경비 함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2차 고위급 접촉에 나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위태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측 예상 제기사안은 보시다시피 남북 대화의 정례화로부터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아마 거론이 될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만약에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린다면 확고한 원칙에 입각해서 협상을 진행을 해나가되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좀 추상적인 말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해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5.24 조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입장 변화를 보일 경우 그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면 단계적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전략을 신축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요구사안과 북측 요구사안을 적절히 연계해서 합의 도출을 해나가면 좋겠다. 뭐 실질적인 진전 모색 방향은 대화를 다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식, 비공식, 공개, 비공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유지하고 핵 문제와 남북관계 상관성 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통일입니다. 따라서 접근을 통한 변화, 특히 동서독의 전례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배워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또 이탈 주민에 관한 대책들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결혼 및 정책 제언은 그냥 문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